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평상시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인 개판 5분 전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판 5분 전의 개판의 사전적 의미는 상태,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예문으로는 술 마시고 개판을 치다, 집안을 개판으로 어질러 놓다, 정치하라고 뽑아놨더니 밤낮 싸움만 하고 뭐 이런 개판이 있나 등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정신없거나 지저분한 상황을 빗대어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흔히 쓰이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개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개들이 난장판 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아마도 100명 중 99명은 개판의 개자가 수십 마리의 개들이 떼거지로 몰리는 모습에서 따온 어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개판의 개자가 사실 개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는 사실을요. 개판의 유래는 한국 6.25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은 정처 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라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서도 식은 필수였겠죠. 이 당시 많은 피난민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배식을 시작하기 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바로 개판 5분 전이라고요. 여기서 개자는 바로 뚜껑을 열다 할 때에 열릴 개자, 그리고 솥의 뚜껑을 뜻하는 판자를 지칭합니다. 개판 5분 전! 즉 솥뚜껑 열기 5분 전이야! 라고 피난민들에게 밥 시간을 알렸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먼저 배식을 받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들어 배식대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화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개판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개판이라는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아무튼 앞으로는 개판이 생길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개구쟁이 스머프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랄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단순한 멜로디의 이 스머프 노래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TV 만화 또는 영화로 잘 알고 있는 이 스머프는 1958년 10월 23일 숲속의 작은 요정 스머프라는 이름으로 벨기에 만화 잡지 스피리를 통해서 조용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파란 피부에 하얀색 모자를 쓴 이 생명체는 1981년 미국의 한나 바바라 프로덕션에 의해 총 256화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됩니다. 미국의 NBC를 시작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TV로 방영되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스머프가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한창이던 냉전시대, 소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소련이 머지않아 서방 국가들을 침략해 공산화했을 때 성인이 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더욱 쉽게 공산화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만화영화 스머프가 탄생합니다. 그럼 스머프가 소련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머프 사회는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사회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스머프는 인간형의 파란 생물로서 크기는 약 10cm로 인간과 같은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어 도시형 문명을 이룩하며 살아갑니다. 각자 저마다의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직업군이 세부적으로 분화된 사회를 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신기하게도 모두가 똑같은 하얀 옷과 하얀 모자를 입고 똑같은 모양의 버섯집에서 생활하며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통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스머프 마을에 돈, 그러니까 화폐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소유물은 공공의 소유, 즉 집단의 재산입니다. 이는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을 당연시하게 만들죠. 두 번째, 스머프 사회에는 각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스머프들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파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처럼 그냥 아무개 스머프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서로를 캄레드, 즉 동무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버지 동무, 지도자 동무, 노동자 동무와 같이 각자의 개성보다는 획일화된 구성원들이 지도자 한 명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공산주의 원리를 대변합니다. 세 번째, 스머프 마을의 유일한 지도자 파파 스머프. 파파 스머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캐릭터가 바로 이 마을의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다른 스머프들과는 달리 그가 쓰고 있는 빨간색 모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창시자 붉은 아버지 칼 마르크스를 떠올리게 하죠.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긴 수염이 많이 닮지 않았나요? 파파 스머프는 나이가 많고 지혜로워 다른 스머프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스머프 사회에서 유일하게 이런 파파 스머프와 각을 세우는 인물이 바로 똘똘이 스머프입니다.
둥궁태 안경이 트레이드마크인 똘똘이 스머프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파파 스머프와 지혜를 겨룰 수 있는 사색가인데요. 그는 과거 러시아 혁명 당시에 반혁명주의자,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혀 추방된 레온 트로츠키를 암시하죠. 똘똘이 스머프 역시 파파 스머프와 다른 자신의 생각 때문에 스머프 마을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조롱당하며 심지어 배척당하기까지 합니다. 네 번째, 냉전시대 당시 서방 자유진영의 성적 타락을 극도로 비판하던 공산진영의 시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스머프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단적으로 성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스머프 마을은 원래부터 여성이 없으며 오직 남성들로만 구성된 사회이죠. 스머프에 등장한 유일한 여성 캐릭터 스머페트는 사실 가가멜이 스머프 마을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 스머프를 만들어서 보낸 것이죠. 이런 스머프의 세계관은 극도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로 페미니즘이 전혀 없는 극단적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를 통한 성적 타락과 성의 상품화를 비판하고 공산주의의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스머프의 영문 표기 알파벳 S, M, U, R, F 소셜리스트, Man, Under, Red, Father 소셜리스트 Man Under Red Father 그러니까 스머프는 붉은 아버지 아래 사회주의자란 약어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정치적 이념을 몰래 숨겨두었죠. 여섯 번째, 황금의 눈이 먼 돈만 밝히는 미치광이 마법사 가가멜.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은 스머프와 숙적인 마법사입니다. 가가멜은 완벽한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계로 대변되는 스머프 마을을 찾아내 파괴하고 스머프들을 잡아 황금으로 바꾸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악역 캐릭터죠. 여기서 황금은 선량한 스머프, 그러니까 노동자의 고열을 짜내 상품으로 만들어 자신의 부를 더욱 늘리려는 자산가의 탐욕을 상징하죠. 가가멜은 이런 탐욕 상징인 유태인을 암시하고요. 가가멜의 애완동물 아즈라일은 이런 유태인에게 놀아나는 미국 정치인을 희화화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막시즘. 가가멜의 복장을 살펴보면 중세 수도사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르크스가 말한 민중의 아편인 종교를 의미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종교를 부정합니다. 고양이 아즈라엘, 이름 역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천사에서 가져왔다고 하네요. 스머프가 공산주의 이론을 담고 있다는 증거는 더욱 많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만 줄이기로 하고,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 스머프 마을이 수록된 마크 슈미트의 이상한 대중문화 읽기를 구매하여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구매 좌표는 제가 아래에 적어둘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스머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잡식동물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표현인 사랑의 아이콘, 즉 하트에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다들 알고 계신가요? 남녀가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고 그 신호를 패널들이 추리하는 연애 추리 프로그램인데요. 왜 우리는 하트 시그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다른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하트라는 말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며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트라는 기호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아이콘으로서 하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사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모양의 하트를 떠올리셨겠죠. 하지만 그 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트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하트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네모, 동그라미, 세모, 물음표 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건 알고 계신가요?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아이콘이 중세시대에 최초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을요. 하트의 원조는 중세의 그림책 걸작인 알렉산드로스 이야기 필사본에 처음 등장합니다. 필사본의 사파 중 하나에는 세속적 사랑을 상징하는 최초의 아이콘이 들어있는데요. 그림 왼편에서 여인이 심장을 들고 있는데 이는 맞은편의 남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심장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는 가슴에 손을 얹어 심장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죠. 그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오. 이후 14세기에 비로소 대칭형 심장 모양의 하트 아이콘이 사랑과 직접 연관된 형태로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화가들의 집단적인 발명을 통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르네상스기를 거치는 중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며 심장이 아닌 뇌가 인간의 감정과 사랑을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랑으로서는 하트의 상징성이 축소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18세기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문화가 출현하고 이 과정에서 대중은 적극적으로 하트 문화를 전면화시키죠. 자본주의적 상품 판매, 카드부터 각종 선물까지 현대에 이르러선 각종 하트 이모티콘에서부터 동영상까지 지금까지 사랑의 아이콘으로서
하트가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하트가 가득한 사랑의 편지 한 장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일까요? 마지막으로 하트에 관한 20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한낱 은유일지 모르지만 효과가 훌륭하다. 내가 심장의 은유에 매혹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좋은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랑을 상징하는 심장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면 증오로 갈기갈기 찢긴 세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일깨워주길.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동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다. 금붕어를 사올 때 이런 지퍼백 같은 곳에 담아오지 않으셨나요? 폴리머스 대학교 연구원들에 따르면 금붕어는 그 지퍼백에 갇혀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금붕어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 지렛대를 툭 건드리도록 훈련을 시켜보았는데요. 이후에도 그 특정 시간이 다가오자 금붕어들이 식사 시간임을 인지하고 레버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낙타는 물을 혹에 저장한다. 낙타의 혹은 생존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지만 물주머니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방의 저장고 역할을 하죠. 음식이 부족할 땐 혹에 지방을 태우게 되고 그럴 때 혹이 축 늘어져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낙타들은 한 번에 약 8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오랜 기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분의 물은 혹이 아닌 혈류 속에 저장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맞게 색깔을 바꾼다. 카멜레온이 주변의 색깔에 따라 자유자재로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만화에서처럼 체크 모양의 식탁보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카멜레온의 색깔은 보통 체온이나 기분이 변할 때 바뀐다는 사실. 그들이 공격적으로 느낄 때 어둡게 변하고 뜨거운 열기를 반사시키기 위해서 창백한 색깔로 변하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의 색깔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네 번째, 황소는 빨간색을 보면 흥분한다. 황소는 사실 붉은색과 녹색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녹색맹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투사들이 황소를 화나게 하기 위해 빨간색 천을 휘두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황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빨간 색깔이 아니라 망토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어떻든 간에 더 많이 움직이는 물체에 반응하는 것이죠. 투사들이 빨간 망토를 선택한 것은 황소를 죽인 후에 피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는데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레밍은 절벽에서 집단 자살한다. 여러분, 레밍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레밍 효과는 자신의 생각 없이 자신이 속한 무리가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집단적 행동을 뜻하는데요. 이는 레밍이라는 들쥐가 떼를 지어서 달리다가 가장 앞에 있던 들쥐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뒤에 있던 쥐들도 무작정 따라 뛰어내려 집단 자살을 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쥐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X. 이는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드라마틱한 연출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1958년 디즈니의 다큐멘터리 화이트 와일드에서는 레밍의 집단 자살 장면을 보여주면서 쥐들 스스로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백 마리의 쥐들을 절벽에서 밀어내었다고 하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물 친구들의 대표 유튜버 잡식 동물로서 동물에 대한 오해 5가지를 풀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과연 북한에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맥도날드 알고 계시죠? 과연 이 맥도날드가 북한에도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맛있고 중독성 있는 햄버거를 북한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북한에는 햄버거를 고기 겹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기 겹빵을 북한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싱가포르인 패트릭 서라는 요식업자입니다. 패트릭 서는 2008년 북한에 처음 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북한에 햄버거가 없는 것에 차가 나요. 북한에 햄버거 체인점을 내기로 하고 북한 당국과 접촉해 체인점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게 되었고 북한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자 고기 겹빵의 수요는 급속히 늘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은 그 체인점이 평양에 3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평양에서는 이 체인점을 삼태성이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패트릭 서라는 요식업자가 그 당시 북한에 방문했을 때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당연하게 맥도날드를 찾았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웬걸? 맥도날드가 없다?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태성 식당은 특이하게도 유로와 달러로만 결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햄버거는 2에서 4유로, 통닭은 3유로 정도로 10년 동안 가격 변화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중산 서민층이 먹는 음식이 북한에서는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나요? 어쨌든 미국의 맥도날드가 평양에 진출하여도 원조는 되겠지만 최초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2015년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한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어느 나라에서든 처음 피자집을 만든 사람이 인기인이 된다며 북한에서 피자 체인점을 시작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라는 흥미로운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출출해졌네요. 그럼 다 같이 빅맥을 먹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스팸 메일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스팸 메일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중 메일함에 다량의 광고성 메일이 수신된 상황,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지 관심도 없는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스팸 메일. 근데 이 스팸 메일이 우리가 먹는 통조림 햄 스팸에서 유래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스팸 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팸, 받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메일이나 문자 혹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를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어쩌다 이 스팸 메일의 스팸이 통조림 햄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통조림 햄 스팸은 미국 기업인 호몰 식품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는데요. 지방이 많아 잘 팔리지 않는 부위를 버리기 아까워 가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짜투리 부위로 만든 제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했지만 생각보다 맛이 좋았던 덕분에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독일군이 영국으로의 해상 보급로를 막아버린 탓에 물자 수급이 어려워졌고 육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항공기를 통해 지원해주는 이 스팸 통조림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간편한 데다가 맛도 괜찮은 스팸이라 생각했지만 너무 먹어서 질려버린 것일까요?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인들은 이 스팸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대 영국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손이 스팸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스팸을 먹고 싶지 않아 몸부림치는 부부와 스팸 없는 메뉴는 있을 수 없다는 음식점 간의 꽁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스팸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잔뜩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생겨났고 시간이 흘러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쓸모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에 이 아이디어를 덧붙여 스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설과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회사인 호멜사에서 스팸 햄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사람들은 과다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팸 메일에 숨겨져 있던 스팸의 의미 어떠셨나요? 역시 스팸은 따끈한 밥에 한 조각 올려 먹는 맛이 제맛이죠. 영국 군인들도 쌀밥을 먹는 문화였다면 절대 질릴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이만 저는 스팸 구우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페로몬 향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을 유혹하는 비밀의 향수를 뿌렸더니 지나가는 남자들이 돌아봐요. 향수를 뿌렸더니 남사친이 무슨 향이냐고 물어봐요. 하는 등의 페로몬 향수 광고를 보고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페로몬이 뭐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지? 난 써봤는데 왜 유혹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왜? 페로몬 향수로 정말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페로몬은 동물이나 곤충이 분비하는 물질로 같은 종끼리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되는 화학적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경보 페로몬,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운반하기 위한 페로몬, 성적 페로몬 등 여러 종류의 페로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이런 페로몬이 분비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향수와 같은 다른 물질을 뿌리면 페로몬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 페로몬은 호르몬의 일종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 호르몬과 페로몬, 이 둘은 몬자로 끝나는 비슷한 말처럼 들려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뭔 개소리야! 호르몬은 인체의 내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고 페로몬은 체외에서 작용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페로몬에 관해 연구해 왔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다른 동물이 내보내는 페로몬을 감지할 수 있는 코 속의 어떤 기관이
뇌의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식스센스, 육감으로 페로몬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인간도 그러한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자들이 알아내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동물의 페로몬이 풍부한 첨가물이 우리가 좋아하는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컷 향유고래의 배설물로 만든 용연향과 머스크라고 흔히 알려진 사향이 있죠. 사향은 사향노루의 생식기에 딸려있는 기관에 분비물을 건조시켜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기생 황진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외모가 그다지 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시를 잘 짓고 춤을 잘 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몸에 사향을 항상 품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서 나는 좋은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런 향수의 효과를 페로몬의 작용과는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작가는 페로몬 향수를 사용하면서 관찰한 바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적인 매력을 높여준다는 이 향기의 플라시보 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향수는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전부일지도 모른다 라고요. 페로몬 향수의 효과는 실제 페로몬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페로몬이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나타난 것 같군요. 향수의 시작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였지만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향수에는 인간의 체취와 유사한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고유한 체취를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페로몬 향수의 효능을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체취를 더 좋은 향으로 배가시켜줄 향수를 찾아보는 편이 여러분의 매력 지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향수를 잘 알지 못하는 향알못, 저는 비누향이 나는 남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비누로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가스 활명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부른데도 어머 이건 꼭 먹어야 돼, 어머 세상에 하면서 위에 빈틈없이 채워 넣다가 배탈이 나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고통스러웠던 적 있나요? 참고로 전 everyday every night 이런 젠장.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잦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소화장애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소화장애는 국민 5명 중 1명이 소화장애를 겪을 만큼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죠. 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뭘 찾죠? 바로 소화제인데요. 이는 2015년 전체 의약품 중에서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에 대한 의약품이 23%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현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찾는 의약품인 만큼 항상 집에 구비해 두어야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자, 다시 다들 가스활명수 알고 계시죠? 국민 소화제라고 불리는 이 가스활명수는 현재 소화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여태까지 팔린 가스활명수의 개수는 와우! 85억 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85억 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고요? 네, 제가 알려드리죠. 85억 병은 전 세계 인구 약 77억 명이 각각 한 병씩 마시고도 8억 병이 남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약 5,180만 명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약 164병씩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와우! 그리고 가스활명수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때는 대한제국이 설립되고 고종 황제가 초대 황제로 등극하던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스활명수는 당시에는 활명수라고 불리는 소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명수를 만들어낸 사람은 민병호라는 선생으로 당시 무과에 급제한 선전관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선전관이 무슨 직업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청와대의 경호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국왕을 경호했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국왕을 경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을 만들어냈을까요? 경호원은 체대나 경호학과 졸업하고 막 몸 좋고 막 시스펙 막 빠방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닌가요? 그 당시 민병호는 의학 서적에 관심이 많아 한약에 능했고 한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또 선전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궁중에서 왕에게만 쓰이는 궁중 처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병호는 선교사에게 제중원에서 유행하는 서양 의학도 배울 수 있게 되죠.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서양시 국립병원입니다. 이런 민병원은 선전관직을 그만두고 궁중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생약의 비방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평양의 민족이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 라는 뜻의 동화 약방을 차리고 생약 비방을 서양 의학과 접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활명수의 시작입니다. 당시 60ml의 활명수 한 병의 값은 50전으로 설렁탕 2그릇에 막걸리 2잔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이었는데요. 요즘 시세로 치면 한 2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와우,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활명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급체, 토사광난 등 소화장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이죠. 이 일화로 조선 제23대 왕 순조와 순원왕후의 셋째 딸로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던 덕원 공주가 헌종의 계비를 간택하는 날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다가 급체하여 23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옛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말랐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지도 않았을 텐데 먹고 죽는 일이 많았다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대식가의 나라입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 다블리가 60세 중반의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밥 5공기를 먹었다 등의 말을 기록할 정도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 끼를 먹을 때 일반 사람들의 3배의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게다가 당시 밥그릇은 오늘날의 밥그릇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컸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이는 우리나라 기후가 습한 탓에 음식이 빨리 부패하여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라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습관으로 생기는 소화장애를 고칠 수 있었던 활명수는 살활, 목숨명, 물수의 한자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특한 활명수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니, 꽃길만 걸어도 충분할까 말까인데 위기라고요? 여기서 활명수가 가스 활명수가 된 이유가 나오니 한번 들어보시죠. 쭉 많은 인기를 얻어왔던 활명수는 왕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가스 명수한테요. 1960년대 콜라 사이다가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은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게 됩니다. 뭐 음식도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그 유행에 따라 삼성제약에서 탄산이 들어간 소화제 가스 명수를 출시하게 되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인기 폭발이었죠. 콜라 사이다처럼 청량감이 있는 탄산이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산성을 띠는 탄산가스는 위벽을 자극해 위장운동을 도와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죠. 여기서 활명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활명수 역시 탄산을 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가스 활명수, 활명수가 가스 활명수가 된 이유이죠. 활명수는 탄산을 넣은 가스 활명수를 출시하면서 그 명성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레! 지금까지 소화 안 될 때 무심코 마셨던 가스 활명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뭐랄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다고 하니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마시게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말미잘이라는 생명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미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 이 바보 멍청이 해산 멍게 말미잘아! 이 아닐까요? 우리는 왜 아무런 죄가 없는 해양 생물을 바보 멍청이와 동급으로 치게 된 걸까요? 얼마 전 TV에서 동물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요. 빈 소라 껍데기를 집으로 삼는 소라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소라게가 새 껍데기를 찾아 이사를 하는 장면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중에 원래 집에 붙어있던 말미잘을 집게로 떼다가 새 집에 척 하고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말미잘을 같이 데려가는 거지? 말미잘을 지붕으로 쓰는 건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말미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미잘은 영어로 sea anemone, 바다의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한글 이름과는 다르게 꽤 예쁜 이름이네요. 그럼 말미잘이란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말미잘의 미잘은 미주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할 때 그 미주알입니다. 여기서 미주알은 창자의 끝부분 항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의 고주알은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 붙은 말입니다. 비슷한 예시로는 눈치 코치 알뜰살뜰 세워라 내워라 와 같은 단어들이 있죠. 말미잘의 말은 달리는 말 홀스를 의미하는데요. 말의 미주알 즉 말의 항문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말미주알 하다가 말미잘이 되었나 보네요. 사람의 똥꿈 아니 항문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옛날 이동수단으로서 항상 곁에서 자주 보던 말의 항문으로 이름을 대신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생명체를 보고 외국 사람들은 꽃에 비유했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보셨네요. 그런데 말미잘의 신체 기관을 살펴보니 우리 선조들이 더 적합한 이름을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말미잘에 나 있는 여러 개의 촉수들 가운데 말미잘의 입이 있는데요. 이 입이 항문의 역할도 함께 한다고 하는군요. 간단히 말해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싼다는 얘기죠. 이런 동물을 강장동물이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강장동물은 몸의 구조가 간단하고 중추신경과 배설기관이 없으며 소화계와 순환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등 진화의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미잘을 바보와 멍청이의 대체 단어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그렇다고 말미잘을 우습게 보다가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미잘의 촉수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미잘은 예쁘고 화려한 촉수로 작은 물고기들을 유혹해서 독으로 쏴 죽인 다음 야미 꿀꺽한다고 하네요. 이 말미잘의 독이 사람 피부에 닿았을 경우 피부 발진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예쁜 촉수의 꼬임에 넘어가서 만지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미잘은 신체 기관이 진화가 덜 된 대신에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 공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소라게가 이사를 하면서 말미잘을 데려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미잘은 보통 바위 같은 곳에 붙어서 사는데 소라게의 집에 붙어 있으면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먹이를 찾을 수 있고 소라게는 말미잘의 독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미잘이 전혀 움직일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천적인 불가사리를 만나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거든요. 말미잘과 공생하는 대표적인 물고기로는 흰동가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니모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흰동가리는 무늬가 화려해서 눈에 잘 띄고 크기가 작아서 먹잇감으로 타겟이 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미끼가 되어 말미잘의 먹거리를 유인해주고 말미잘의 독을 보호막 삼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흰동가리는 특이하게도 말미잘의 독에 면역이 있어서 독은 안전하다고 하네요. 둘이 아주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미잘은 우리 인간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의료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말미잘의 단백질을 이용해 인공 귀와 코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말미잘이 그다지 친근한 식재료는 아니지만요. 부산 기장에서는 매운탕, 수육, 구이로 다양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어다다닥 씹는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보양식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 혹시 부산에 방문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후기 좀 알려주세요. 맛있겠다 야미.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여러분은 베토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빠바바밤. 운명 교향곡 베토벤 바이러스의 똥똥 어리 귀머거리. 제가 학창 시절에는 말입니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 베토벤은 음악의 악성 다 외우고 다녔는데 말이죠. 지금도 해당되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도 많은 작품들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1827년 3월 26일 5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예술성으로 얻은 인기 때문이었을까요? 베토벤은 눈을 감은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베토벤이 사망한 직후 이틀 뒤 한 번, 1863년에 또 한 번, 1888년에 또 한 번,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부검을 받았거든요. 아니 무슨 부검을 3번씩이나, 그것도 백골 상태가 되었어도.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베토벤의 귀를 가져가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부검 당시 베토벤의 난청 원인을 알기 위해 베토벤의 청력 조직을 떼어내어 연구소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연구실로 보내졌던 청력 조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정말 뜨악한 일이죠. 베토벤은 27세 무렵부터 왼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귀까지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 당시에도 보청기가 있긴 했지만 기술력이 많이 부족해 베토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력을 잃어가는 중에 어떻게 곡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귀도 안 들리는데? 베토벤은 머릿속으로 음을 상상하여 악보로 옮기는 일이 가능한 절대음감이었습니다. 음마다 진동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그는 피아노의 줄을 보통의 피아노보다 3배 더 많이 달아 사용했고, 피아노의 소리를 느끼기 위해 막대기를 입에 물어 피아노의 현의 진동을 턱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베토벤의 노력, 그 외의 사람들은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베토벤의 청력 조직과 함께 당시 부검 담당자가 작성한 부검 소견의 원본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죽음 이후 자신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베토벤을 위해 친구들이 숨겼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정말 친구들이 베토벤의 비밀을 지켜주려고 행한 일이었을까요? 부검 중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베토벤의 흔적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의 머리카락인데요. 1827년 베토벤의 장례식장에 다녀간 조문객들이 백발인 그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 중에 일부였을까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은 1994년에 경매시장에 나와 열성팬 2명이 구매해 갔다고 하는군요. 과거 베토벤이 친구에게 직접 잘라서 선물로 준 머리카락이 2019년 두 번째로 경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약 5천만 원의 낙찰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미국 시카고의 아르곤 연구소에서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100배가 넘는 납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납중독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베토벤이 매독에 걸려 여러 합병증을 앓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죽기까지 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했다는데요. 베토벤의 부검 소견이 적힌 종이가 사라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머리카락 덕분에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명인들은 이름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까지도 남기고 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베토벤을 보니까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궁금증이 생겼다면 참지 마시고 머리 때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다 머리 박 터집니다. 그럴 땐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가 잡식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먹이를 주세요.